300만 원의 월소득이다. 당연히 50%는 세이브해야 된다. 정말 적게 쓰는 사람은 5, 60밖에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쓴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돈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아니면 반발심이 드십니까?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한다면 올바르게 돈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비 절약하는 방법 중에서 문화 레저 비용을 좀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줄일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비를 쓰는 데 있어서 이 문화 생활비, 이거 참 항상 고민인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끊어내야 될 과소비에 관련된 영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벌써 36만을 돌파했습니다. 50만을 향해서 그냥 쭉쭉쭉쭉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2023년도에 끊어내야 될 과소비, 우리가 사실 불필요한 지출 한 10만 원만 줄여도 정기적금에서 한 50만 원 정도 한 거에 1년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익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문화 레저 비용이 왜 중요하냐? 자, 문화 레저 비용 여러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한 달에 내 월소득 중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월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는 엔겔 지수 안 된다. 몇 퍼센트였습니까? 25%였죠. 자, 그 다음에 월소득의 몇 퍼센트를 넘는 문화레저 비용은 안 된다? 1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합치면 40%, 그러니까 문화생활비와 문화레저 비용과 식생활비가 합쳐서 40% 넘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가이드를 드렸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멘토님 아닙니다. 40%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셨던데, 뭐 굉장히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문화생활비와 식생활비 40% 말고도 뭐가 또 있냐면 고정비가 있어요, 여러분. 주거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1인 가구는 직주 근접이 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1인 가구가 엄청난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직주 근접을 실천한다? 그러면 뭐 당연히 전세자금 대출 이자나 월세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식생활비나 문화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화생활비와 식생활비 그리고 고정비용 합쳐서 50% 이내가 되도록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50%는 세이브해야 된다라고 돈줄남이 매일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300만 원의 월소득이다. 그러면 자녀가 없다.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50%는 세이브해야 됩니다. 50%가 이렇게 선저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선저축. 제일 중요한 거는 선저축과 강제저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자, 왜 그런지 여기서 갑자기 반발심이 드는 분들, 왜 50%를 해야 되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현재의 나가 있죠. 현재의 나. 현재의 나 정말 소중하죠? 자, 그 다음에 10년 후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 또 나가 있죠. 그 다음에 30년 후에 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 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나와 그 다음에 10년, 20년, 30년 후에 나가 함께 사용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바로 50%는 세이브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결국 월급은 공금이다, 이런 말을 돈줄남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공금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공금을 허투루 사용하면 공금 유용이 되는 거죠. 자, 왜 50%를 저축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골든타임이 1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축의 골든타임은 15년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을 해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축 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보면 15년 이상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저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돈줄남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저축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저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저축률이 있죠? 지금 높여놓지 않으면 안 된다. 왜? 높여놔도 시간이 지나면 저축률은 계속 떨어지거든요. 왜 저축률이 떨어질까? 소득이 올라가면 저축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과거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뭐냐?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축률은 계속 떨어집니다. 왜? 우리의 소비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축률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지금 50%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 레저 비용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는 말이죠.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자, 우선순위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선순위. 자, 우선 300만 원 소득을 받는 사람이 선저축을 50%를 딱 하고 나면 쓸 수 있는 돈은 50%밖에 없습니다. 내 자유재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50%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50% 중에서 첫 번째, 고정비. 고정비가 있죠, 여러분. 고정비 뭐예요? 주거비용, 교통비, 통신비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거는 안 들어갈 수 없는 진짜 말 그대로 고정비용입니다. 자, 이 고정비용을 먼저 설계를 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택시 같은 거 많이 타십니까? 또는 뭐 교통비 같은 거 혹시 자동차가 있으신 분들은 대중교통비 말고도 또 주유비 같은 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양호하네요. 30만 원 정도 사용한다 이거죠. 이게 먼저 설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 식생활비가 있죠. 우리가 엔겔 지수로 표현하는 주식비, 외식비, 배달비. 자, 이거 얼마면 될까? 제가 가이드를 드린 거는 25% 절대 넘으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해보다 보니까 나는 그래도 90만 원은 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만약에 예산을 세웠다 이거죠. 자, 우선순위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정비, 그 다음에 식생활비예요. 그러면 얼마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보시면 120이죠, 120. 그러면 자유재량 소득인 150만 원, 자유재량 소비할 수 있는 금액 중에서 이제 120만 원이 디자인됐기 때문에 남는 문화 레저 비용은 자동으로 30만 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우선순위에서 제일 뒤에 오는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쇼핑이다, 취미다, 운동이다 이런 데 여러분 돈 사용하시잖아요. 먼저 그거부터 빡 질러놓고 PT 끊어놓고 필라테스 그냥 연간으로 끊어놓고 그리고 나서 이상하다. 내가 엔겔 지수가 뭐 부족하다, 너무 많다고 지적받는데 그 다음에 나 월세 내는 거나 교통비 이런 거 어떡하냐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가라는 거, 우리가 문화생활은 여가 아닙니까? 여가라는 거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가는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 활동이 포함되는 경제활동 이외의 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취미하고 일상을 좀 벗어나는 생활을 하는 건 맞는데 휴식을 겸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제발 좀 쉬세요, 여러분. 정말 여가 생활에 어느 정도 쉬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주말이 더 바쁜 분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번아웃이 돼서 월요일 날 출근하면 그냥 계속 피곤한 거야. 자, 여러분 여가는 기본적으로 휴식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왜 여가 생활비를 우선순위에서 가장 후순위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비의 표준 편차. 자, 이게 뭘까? 자,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딱 느낌이 오시죠? 자, 이거는 문화 레저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이거 맛있겠다. 떡볶이. 그 다음에 식생활비를 얘기하는 거죠. 식생활비. 자, 그러면 표준 편차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중간 평균 값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 여러분 어떤 게 표준 편차가 클 것 같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수증을 보지 않습니까? 보고 나면 식생활비와 문화레저 비용이 어떤 게 표준 편차가 클까? 식생활비는 표준 편차가 작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월급 300만 원 받는 사람을 만나보면 식생활비로 정말 적게 쓰는 사람은 5, 60밖에 안 쓰는 사람이 있고요. 많이 쓴다 그러면 뭐 한 100만 원 돈 쓰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균값인 80에서의 표준 편차는 굳이 얘기하자면 한 0.15? 한 0.2? 이 정도 된다는 거죠. 한 퍼센트로 얘기하면은 뭐 한 2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식생활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줄일까 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식생활비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지만 문화레저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문화레저비는 어떻다? 무조건 표준편차가 큽니다. 300만 원을 버는 사람들의 문화레저비를 살펴보면 문화생활을 안 하는데요. 30만 원 쓰는 사람도 있지만 운동한다, 필라테스 한다, PT 받는다, 동호회 활동한다 이러면서 150만 원을 쓰는 사람까지 있다. 자기 월급의 절반을 문화레저 비용으로 쓰는 사람이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느냐?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맞는 디자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 배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익숙한 단어입니다. 뭐 아주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replace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placeable. 이게 뭐냐? replace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replaceable이라는 거는 결국 대체 가능한, 대신할 수 있는, 뭐 이런 대체제가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eplaceable 한 소비냐 아니면 replaceable 하지 않는 소비냐 뭐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레저비는 식생활비는 어떨까? 문화레저비는 replaceable 한 소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운동, 그 PT 끊고 필라테스 연간 끊고 안 해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먼저 고정비를 사용할 때 쓰고 내 예산에서 주어진 거에서 도저히 내가 이거 학원 다니면서 배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유튜브를 켜십시오. 유튜브 홈 트레이닝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들어있다. 자, 이 문화레저비는 뭐다? 리플레이서블 하다. 근데 식생활비는 어때요? 식생활비는 리플레이서블 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선순위에서 문화레저비가 뒤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해서 어떻게 내가 문화레저비를 디자인할 거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저축 50%를 해라 이겁니다. 이게 갑자기 문화레저비를 설계하는데 왜 갑자기 저축 얘기가 나오냐? 저축이 돼야 제대로 문화레저비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50% 먼저 강제저축, 선저축을 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고정지출과 식생활 비용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에서 앞에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1인 가구는 직주 근접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정지출과 식생활 비용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쇼핑 비용이 있는데 이 쇼핑 비용은 뭐냐면 갖고 싶은 물건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활하다 보면은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뭐 세제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 쇼핑 비용을 정해야 돼요. 이 쇼핑 비용.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이 바로 문화레저 비용입니다. 이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식생활비나 고정지출에 왕창 돈을 쓰신 분들은 문화레저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의 경제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걸 취하면 어떤 거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자, 문화레저 비용은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남는 여가 생활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 여가 생활에 굉장히 돈을 많이 안 쓰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해줄 게 없네. 어떻게 하면 직접 여가 생활의 비용을 줄일 거냐. 여러분 여가 생활에 쓸 수 있는 문화 레저 비용을 먼저 여러분들이 예산을 받아든 다음에 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여가 생활을 충분히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023년도 뭐 예금 금리가 조금 낮아지네, 뭐 그래서 저축을 안 해야 되네, 뭐 그 다음에 다른 데를 또 옮겨야 되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수익률과 이자율에 그렇게 민감했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수익률 1%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걸 제가 돈줄남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쓸데없는데 과소비하는 게 수익률 마이너스 100%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부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드십니까? 아니면 반발심이 드십니까? 반발심이 든다 그러면 청소년. 정신이 번쩍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아주 올바르게 돈을 모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